2023년 어느 날 아침, 한국 대기업 임원이 받은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내일부터 공장 문을 닫으세요. 아니면 우리가 법을 바꿔서 강제로 빼앗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14만 원짜리 거래. 한국 기업이 수조 원을 들여 만든 첨단 공장이 치킨 5마리 값도 안 되는 가격에 팔려갔습니다. 상대방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기술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그 공장은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2020년 동유럽의 어느 나라는 한국의 대형 자동차 부품 제조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워라. 그러면 최고의 세제 혜택을 주겠다. 한국 기업은 기꺼이 응했습니다. 5년에 걸쳐 2조 원을 투자했거든요. 최첨단 로봇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설비, 그리고 30년 경력의 엔지니어들까지 모두 옮겨갔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공장은 연간 50만 개의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거대한 시설이었습니다. 현지 정부는 환영했고 국민들도 고용 창출에 환호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품질 관리 노하우, 최신 기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납기 일정, 이 모든 것이 동유럽 산업의 척추가 되어갔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 건 2022년의 일이었습니다.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그들은 한국 기업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거든요. 너희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면 공장의 지분을 우리에게 팔아야 한다. 아니면 문을 닫아라.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강압이었죠. 한국 기업의 경영진들은 회의실에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2조 원의 투자금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강제 몰수를 당하거나 아니면 명분이라도 남기고 빠져나가거나. 결국 2023년 3월 한국 기업은 비극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장 지분 100%를 그 나라의 국영기업에 매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15,000루블, 당시 환율로 약 14만 5천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15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2조 원짜리 자산이 15만 원에 팔려가는 겁니다. 이건 M&A가 아닙니다. 합법을 가장한 국가 차원의 약탈입니다. 그 나라의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기술로 충분하다. 현지 언론은 특집했습니다. 국가 주권 회복의 날이라며 말이에요. 거리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업의 간판을 떼어내고 국기를 달았을 때 그들의 환호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몰랐어요. 공장이라는 건 건물이 아니라 생태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장 창고에는 한국 기업이 미처 챙겨가지 못한 부품 재고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걸로 조립을 하니 제품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10만 개, 2만 개, 3만 개.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거 봐라, 우리도 할 수 있다. 기계가 있고 노하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국가 지도자들은 국민들 앞에서 가슴을 펴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주적인 산업국이다. 하지만 그 파티는 3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왜냐고요? 재료가 떨어졌거든요. 자동차 부품 하나를 만들려면 반도체, 센서, 제어장치, 수백 개의 작은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한국, 독일, 일본에서 공급되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업이 공장을 넘겨주면서 그 공급망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겁니다. 그 나라의 엔지니어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나노 단위의 반도체 칩을 자체 생산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로봇팔이 눈앞에 있어도 명령을 내릴 뇌가 없으니 그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일 뿐이었죠. 이때부터 공장 안에서는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부품을 메우려고 이 제품 저 제품에서 부품을 뜯어내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저가 부품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규격도 맞지 않는 것들을 강제로 조립했으니 불량품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품질 관리 시스템도 엄격한 기준도 사라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세워놨던 그 모든 것이 무너졌거든요. 30년 경력의 기술자들이 만들던 제품의 불량률은 0.5%였습니다. 그들이 만든 제품의 불량률은 35%였어요. 그 나라 정부는 당황했을 겁니다. 이게 아닌데 공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겠죠. 제조업은 건물이 아니라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을 돌리는 건 신뢰라는 것을요.
한국 기업이 떠나가면서 한국모비스, 한국제철, 그리고 보쉬, 콘티넨털 같은 글로벌 부품사들도 모두 짐을 쌌거든요. 하나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통째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공급망이 끊어졌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동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 거대한 나라가 있었거든요. 중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우리 같은 우방끼리 좀 도와주지 않을까요? 부품 좀 팔아줄 수 있을까요? 중국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에게 그 나라의 SOS는 정말 로또 당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들이 모두 알아서 빠져나갔으니까요.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어요. 중국은 계산기를 두드렸을 겁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전쟁 전 그 나라에서 생산되던 부품 가격은 국제 표준 가격의 90% 수준이었습니다. 품질이 좋으면서도 저렴했거든요. 지금은 어떨까요? 중국산 부품 가격은 국제 표준 가격의 200%를 넘어섰습니다. 중국 공급사들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품 없으면 너희 공장 못 돌리잖아?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그 나라 정부는 울면서 돈을 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두 번째 충격은 품질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공급되는 부품들이 그 나라의 기후와 환경에 맞지 않았거든요. 그 나라의 겨울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갑니다. 하지만 중국 부품들은 따뜻한 중국 남부에서 팔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영하 20도만 되어도 액정 화면이 먹통이 됩니다. 제어 장치가 얼어서 고장납니다. 한국 기업이 10년 동안 연구해서 깔아놨던 저온 강화 기술, 특수도금, 내한성 테스트? 중국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나라의 소비자들이 SNS에 올린 사진들은 참담했습니다. 새로 산 부품이 한 달도 안 돼 녹이 슬어 있는 모습, 배선이 엉망진창으로 꼬여 있는 모습, 제어판이 얼어서 부서진 모습들이었죠. 한 명의 엔지니어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을 그리워하고 있다. 적어도 한국 놈들은 우리를 추위에 떨게 하지는 않았다. 그 나라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했습니다. 언론 통제를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인터넷 시대에 그런 시도는 무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폭발했고 거리에는 시위대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한국 기업을 돌려달라! 그들의 절규는 정부에 닿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2024년이 되자 그 나라 시장의 95% 이상을 중국 기업들이 장악했습니다. 과거 한국 기업의 공장에서도 이제는 중국 부품을 조립하거나 중국 기업의 제품을 직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 나라의 자존심이라던 로컬 브랜드들도 중국 부품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을 쫓아내고 얻은 건 중국의 더욱 악독한 지배였습니다. 그 나라 정부는 기술 자립을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그들은 이제 중국의 완벽한 종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이 부품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불량품을 섞어 보낸다고 해도 네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 의뢰 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협상할 힘도 문제를 제기할 용기도 없어졌거든요. 한국 기업이 있을 때는 기술을 배우고 국제시장과 거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모두 사라졌어요. 그저 중국의 하청기지로 전락한 겁니다. 한국 기업의 로고를 뜯어내며 환호하던 그들의 모습이 지금 보니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애처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그 나라의 산업을 두고 타임머신을 타고 4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진단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서 지금 생산되는 제품들의 스펙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들이 없습니다. 충격 흡수 장치? 빠졌어요. 제어 시스템? 원시적입니다. 환경 규제 기준도 맞출 수 없어서 1980년대 수준의 배출 기준을 합법화하는 법까지 뜯어 고쳤습니다. 겉모습은 2025년형인데 성능은 40년 전 수준으로 퇴보해버린 거죠. 이게 단순히 한국 기업이 기술을 안 알려줘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생태계의 파괴 때문입니다. 제조업이라는 건 공장 하나 덜렁 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철강을 만드는 회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센서, 제어장치, 수천 개의 협력사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야 비로소 완성품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한국 기업이 처음 그 나라에 진출했을 때 한국 기업만 간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사, 한국의 제철소, 그리고 보쉬, 콘티넨탈 같은 글로벌 부품사들이 모두 한국 기업을 믿고 짐을 풀었어요. 하나의 거대한 산업 마을이 형성됐던 겁니다. 그 마을의 촌장격인 한국 기업이
강제로 쫓겨나자 밑에 있던 수백 개의 협력사들도 모두 짐을 쌌습니다. 마을이 통째로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 나라 정부는 공장 건물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기업과 기업 사이의 신뢰라는 네트워크였습니다. 그 네트워크는 10년, 20년에 걸쳐 천천히 쌓아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는 서방의 제재를 이겨내고 자국 산업을 부활시켰다고 큰 소리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걸 좀비 경제라고 부릅니다. 석유 수출로 얻은 돈으로 중국 부품을 사와서 억지로 조립만 하고 있으니 겉으로는 공장이 돌아가는 척하지만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죠. 이 상황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왜냐고요? 중국의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과잉 재고를 처리할 수 있고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고 그 나라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시장이 어디 있을까요? 그 나라는 이제 영원히 중국의 부품 처리장이 될 겁니다. 한국 기업의 로고를 떼어낼 때 그들이 이 결말을 예상했을까요? 한국 기업의 경영진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그들은 2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그 결과가 15만 원의 매각가였습니다. 손실은 2조 원입니다. 하지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한국 기업은 이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평판 손상을 입었거든요. 한국 기업도 결국 나라의 강압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다는 메시지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다른 나라의 정부가 너 기술 팔지 않으면 공장 빼앗겠다고 협박할 때 한국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미 선례가 있으니까요. 그 나라가 한국 기업을 강제로 쫓아낼 때 국제사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조용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자국 이익 우선이라는 명분으로 비슷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어느 나라는 한국의 반도체 공장에 압박을 가했고 어느 나라는 한국의 배터리 회사에 협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려면 기술을 팔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한국 기업들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해외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의 투자를 유치하지 못합니다. 기술을 얻지 못합니다. 결국 자신들의 목을 스스로 조이는 꼴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명확합니다. 제조업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공장 건물은 사라지지 않지만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 나라는 일사조 원장이 공장을 얻었는지는 몰라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국가 신용이라는 가장 비싼 자산을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그 나라를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기업도 그 나라에 첨단 기술을 가진 공장을 세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그 나라는 이미 한번 강탈을 한 나라니까요. 두 번째 교훈은 기술 생태계의 중요성입니다. 공장 건물, 로봇팔, 설비들은 모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생태계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이 10년 동안 구축한 부품사 네트워크, 품질 관리 시스템, 엔지니어들의 노하우, 글로벌 공급망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기술 생태계입니다. 이건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에 걸쳐 천천히 쌓아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건물만 빼앗았지 생태계는 빼앗을 수 없었어요. 결국 공장은 남았지만 영원히 없는 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 교훈은 국가 간 신뢰의 소중함입니다. 한국과 그 나라의 관계는 한때 정말 좋았습니다. 서로를 신뢰했거든요. 한국 기업은 기꺼이 2조 원을 투자했고 그 나라 정부는 기꺼이 최고의 세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윈윈의 관계였어요. 하지만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자 그 나라는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그 나라의 관계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신뢰해도 결국 배신당한다는 메시지가 전 세계에 퍼지면 글로벌 무역은 위축됩니다. 그리고 위축된 무역은 모든 나라의 경제를 악화시킵니다. 한국 기업이 그 공장을 떠나면서 남긴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이백 옵션입니다. 2년 안에 다시 공장을 되사갈 수 있다는 권리였죠. 당시 그 나라 정부는 웃음을 지었을 겁니다. 2년 뒤? 웃기지 마. 어차피 니네는 못 돌아와. 하지만 지금 그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공장이 무너지고 기술 생태계가 붕괴하고 중국의 종속국이 되어버린 지금 그들은 분명히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 기업도 더 이상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신뢰가 깨졌으니까요. 이것이 14만 원짜리 거래가 남긴 가장 큰 대가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나라의 정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강압에 굴하지 않고 한국 기업과 함께 했을까요? 아니면 그 나라 정부처럼 단기적 이익을 추구했을까요? 이건 단순한 역사의 만약이 아닙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떤 나라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 압박을 가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한국의 배터리 회사에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은 논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려면 기술을 팔아야 한다는 거죠. 한국 기업들은 이미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를 줄이고 있어요. 그 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붕괴되는 데는 2년이 걸렸습니다. 2년이면 충분했어요. 한국 기업의 로고를 떼어낼 때 그들이 이 결말을 예상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정말로 생각했을 겁니다. 기계는 있고 설계도는 있는데 우리가 못 만들 게 뭐가 있어? 라고요. 하지만 현대 제조업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대의 자동차를 만들려면 3만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 부품 하나하나가 어디서 와야 하는지, 어떤 기술로 만들어져야 하는지, 어떻게 품질을 관리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 기업이 그 공장을 떠나면서 가져간 게 뭘까요? 로봇팔? 아니에요. 공장 건물? 아니에요. 설계도? 아니에요. 그들이 가져간 건 사람입니다. 30년 경력의 엔지니어들, 품질 관리 전문가들, 공급망을 관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져간 노하우, 경험, 그리고 신뢰 네트워크가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어요. 공장 건물은 남았지만 그 건물을 살리는 영혼은 떠났습니다. 그 나라가 아무리 최신 기계를 샀다고 해도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의 능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것이 현대 제조업의 진정한 비결입니다. 2025년 현재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붕괴되면서 연쇄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했거든요. 실업률이 올라가고 중산층이 붕괴되고 젊은이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있을 때는 20만 개의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5만 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은 일자리들도 대부분 저임금의 조립 업무뿐입니다. 기술을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요. 이것이 14만 원짜리 거래가 그 나라에 남긴 흔적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세대 전체의 미래를 빼앗아간 것입니다. 한국은 이 사건으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기술 이전의 위험성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해외에 최첨단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매우 조심합니다. 왜냐고요? 언제든 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져올 결과는 무엇일까요? 글로벌 기술 이전의 감소, 개발도상국의 기술 격차 심화, 그리고 글로벌 불평등의 심화입니다. 한국 기업이 기술을 이전하지 않으니 다른 나라들은 기술을 배울 기회를 잃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모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뢰와 상호 이익의 소중함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신뢰 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그 나라에 투자한 이유는 상호 이익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은 이익을 얻고 그 나라는 일자리를 얻는다. 이것이 글로벌 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 정부가 신뢰를 배신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나라가 가장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도 한국 기업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은 다른 나라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를 강탈하면 우리는 나간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비즈니스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감정은 없습니다. 오직 이익과 신뢰만 있습니다. 그 나라가 14만 원에 얻은 건 공장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더욱 악독한 종속입니다. 이것이 탐욕이 불러온 참혹한 대가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한국 기업과 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글로벌 경제 질서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국이 약국을 강탈하는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제법도 규칙도 힘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기업들처럼 해외 투자를 줄이고 기술 이전을 조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하고만 일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글로벌 무역의 위축, 개발도상국의 기술 격차 심화,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제 불평등의 심화입니다.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게임이 되는 거죠. 14만 원. 이 숫자가 얼마나 비극적인지 아실까요? 이것은 단순한 가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의 붕괴, 기술 생태계의 파괴, 그리고 수십만 명의 일자리 상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한국 기업이 10년을 투자해서 만든 공장이 15만 원에 팔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국제관계의 현실입니다. 법치주의도, 계약도, 신뢰도 국가의 강압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그 나라는 14만 원짜리 공장을 얻었는지는 몰라도 영원한 고립과 도태라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지금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뢰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각 나라는 자국 이익 우선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국이 배운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술은 소중하게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하고만 일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아름다운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14만 원짜리 거래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바로 이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신뢰,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